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디자인사입니다. 여기 보면 시대를 비추는 거울 디자인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디자인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바우하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우하우스. 이 바우하우스를 알기 위해서 디자인사를 하는 건데 디자인사 역시도 서양 미술사처럼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만 꼽아서 선생님이 오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의 디자인을 많이 보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이제 앤틱 가구처럼 이러한 장식성이 강한 의자나 가구, 우리 생활용품들이 많이 디자인됐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오게 되면 이러한 화려함은 점점 사라지고 이러한 심플한 디자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음.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취향이 바뀐 걸까?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식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적 철학이 담긴 결과물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디자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회학적으로 되게 극소수의 이제 계급으로 쳤을 때 극소수였던 귀족들만 그러한 디자인을 항의했겠죠. 일반 평민들이 이런 디자인의 의자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플해지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의자들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한 사회적인 변화나 그런 경제적인 변화나 역사적 변화도 디자인에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요 형태 있잖아요. 이게 우리 디자인사를 알려주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럼 디자인이 없었나? 네. 이 산업혁명 이전의 디자인은 디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예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공예작품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귀족이 아니라 그 수공예 작품은 정말 극소수의 귀족들, 왕족들만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공예로 만들어진 그런 공예작품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예 볼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걸 대량 생산화되면서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디자인이라고 하는 가치는 여기 나오는 바우하우스에서 정립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 처음에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이런 막 기계들이 나오면서 미술 공예 운동이라는 게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미술 공예 운동은 기계가 차갖고 수공예가 돌아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되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거지. 왜냐, 내가 이거를 이 비유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호를 개방할 때 말이야 홍선대원군이 막 서양인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 거잖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미술공예 운동. 그 다음에 나온 게 아르누보입니다. 아르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그리고 이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우리가 모더니즘 디자인을 하거든요. 이 바우하우스의 영향력이 모더니즘을 가고 지금 현재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짚어줄 테니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미술공예 운동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 보이는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윌리엄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 자, 이 사람이 이제 주축으로 일어난 운동이 미술공예 운동인데 그때 당시 19세기 산업혁명으로 공장에서 조잡하고 못생긴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 윌리엄 모리스는 돈이 되게 많은 귀족에 해당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윌리엄 모리스는 원래 일반 평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런 공예품을 일상으로 누리고 산 사람이었어. 귀족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 근데 갑자기 막 기계에서 막 대량 생산된 조악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 좀, 맞죠? 기계 생산을 비판하고 중세시대의 장인과 정신의 수공의 가치를 부활시키고자 한 거죠. 그래서 자연 형태의 또 꽃이나 덩굴들을 모티브로 한 정교한 패턴 같은 걸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게 기계는 차가워 인간의 손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공예 운동을 했는지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윌리엄 모리스가 했던 작품들을 좀 선생님이 많이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벽지거든요. 이 그림에, 이 집에 보면 이런 벽지 보이죠, 여기. 벽지인데 이걸 다 손으로 그렸어요. 얘를 다 손으로 그렸다니까. 다 펜으로 따가 색깔 칠한 거예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벽지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몇 년이 걸리는 거지. 집에다 벽지 다 붙이려면. 지금 윌리엄 모리스 쇼파거든요. 지금 좀 낡았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천, 이런 거 다 패턴 짠 겁니다.
이 의자 틀 다 손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북 디자인 있잖아요. 윌리엄 모리스가 제작한 책의 북 디자인인데, 역시 마찬가지 이 금색의 금테를 전부 다 찍어낸 겁니다. 다 오래 판때기 만든 겁니다. 다 수공이네. 여기 가구들 전부 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술 공예 운동이 오래 못 갔던 이유를 알겠죠? 그죠? 응. 못하지.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이거를 작품을 하나를, 침대 하나 만들려고 하면 몇 사람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가능했죠. 그리고 엄청 고가로 팔았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단순 비교하자면 공장에서 하는 거라지 누가 수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은 귀족이라 하더라도 이 공예운동 자체가 오래 못 갔던 이유 중에 함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미술 공예운동은 하나도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가 했던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줄기, 덩굴과 이런 이미지들이 수공예 운동 때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아직도 영국에서는 이런 패턴, 윌리엄 모리스가 했던 이 패턴을 응용해서 이런 상품을 디자인하고 만들잖아요. 이거 브랜드도 있잖아요. 커스텀 뭐 하여튼 브랜드가 있습니다. 난 그 가방이 있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줄기나 이런 패턴 이런 그릇도 있잖아요. 그릇도 막 되게 비싸. 포트메리온인가? 그런 것도 보면 이런 거 응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모리스가 했던 미술공예 운동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그 패턴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처음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뭐 공예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그의 미술 운동이 버릴 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미술 이제 디자인사에서 핵심적인 그거는 아르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르누보는 이전에 미술공예 운동이 이제 실패한 거를 봤기 때문에 아르누보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대량 생산이나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걸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과거의 전통 양식, 고딕이나 르네상스를 답습하는 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아르 누보는 여기 누보가 프랑스어로 새로운 뜻이거든요. 새로운 예술이라는 의미로 식물의 줄기나 꽃잎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적이고 화려한 곡선. 여기서는 사실은 곡선이 중요합니다. 지배적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에는 두 명이 나옵니다. 안토니 가우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포스 무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화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안토니 가우디는 건축가죠. 근데 이 아르누보가 대세였던 시대에서는 벌써 미술사적으로 일반적인 화가들이 인상주의 화풍의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아르누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주로 일반 화가들은 인상주의로 그리고 있으니까 아르누보에 크게 관심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건축가들이라든지 무아는 이제 화가긴 한데 포스터 같은 걸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의 작품들이 그런 형식을 이용해서 많이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포스 무아를 먼저 보면 무아는 이제 그냥 화가였어요. 그랬는데 화가가 이제 그림을 잘 팔아야지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아서 먹기 살기 힘들어서 그때 당시 화가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큰 쇼가 일어나게 되면 포스터 같은 거를 이제 그려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무아도 그런 의미에서 포스터를 그렸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주되게 처음에 그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이 그리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썼던 방법은 석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포스터를 한 장 한 장 종이에다가 물감으로 어느 세월에 다 그립니까? 왜냐면 그리고 이거를 홍보해야 되니까 여러 곳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회화적인 테크닉을 활용하려고 하면 석판화가 제격이거든요. 그 돌판에다가 그 그림처럼 그려요. 그 아라비아 고무액 같은 거랑 이렇게 화학적인 결함을 활용해서 찍어내면 약간 이런 회화적인 맛이 많이 납니다. 여러 장 찍을 수 있고. 그래서 무아가 이제 포스터를 그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무아한테 주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아가 이걸로 돈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사실은 페인팅 많이 안 해요. 이게 거의 이 포스터만 주되게 무아의 작품들이 있고 한데, 그러면 무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냐? 무아의 뛰어난 재주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요. 여기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여기 이 배우 있잖아. 이 사람이 춤추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렸다니까.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좀 PDF 한번 이 얼굴이 이렇게 그렸어. 그러니까 무아는 실물보다 더 이쁘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누구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못생기게 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름다운 모델들이 이쁘지 않았는데 무아가 재해석해서 이렇게 이쁘게 그렸다니까. 이 얼굴이 이렇게 됐다고 봐. 그러니까 무아한테 주문할 수밖에 없지. 나도 하고 싶다. 야. 나도 좀 그려줘.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야. 이해가죠? 그래서 무아가 어떻게 보면 시각 디자인, 이제 포스터라고 하는 게 시각 디자인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잖아요. 그 중에 어떤 아르누보 양식에서 출발을 한 거다. 신호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건축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안토니 가우디가 있습니다. 음.
안토니 가우디는 이 아르누보 양식 아까의 곡선의 패턴을 어디에 적용했냐면 건축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높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선으로 제작을 한다고 해도 건축을 만든다 해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안토니 가우디니 아르누보 양식을 건축에 다 해서 그러니까 못한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내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대학 때 스페인을 갔을 때도 짓고 있었는데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특이한 게 이게 건축학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게 가우디가 설계한 이 파밀리아 대성당 있잖아요. 이거 성가족 대성당 이름 여러 가지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렇게도 부르는데 설계도가 없어요. 설계도가 없어. 건축가 건축을 설계는 설계도가 남은 게 없어. 이 사람도 객사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설계도가 없죠. 그래서 더 오래 걸렸는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렸던 이미지나 드로잉 스케치인데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수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사실 이 내부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옆에 가벽에 있는데 공사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좀 무섭더라고. 무너져 내릴까 봐.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거잖아요. 그 건축물. 성, 성당 건축물이잖아. 가장 높은 건축. 성당 중에서. 어쨌든 그래서 2026년에 올해는 이제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또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 아직도 여기다 또 많은 예술가들이 덧붙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링크는 나중에 공유해 주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여러분 보시면 꼭 참고가 되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예술적인 측면에서 예술가는 맞아요. 근데 가장 뛰어난 건축가는 약간 물음표가 있을 겁니다. 설계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원치 않았지만 객사했고 그 남은 과제를 142년 동안 어, 후대 사람들에게 맡긴 거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근데 가우디 자체로는 되게 뛰어난 건축가임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마지막 성당을 지을 때 이 안에 살거든요, 혼자. 그리고 장가도 안 갔잖아요. 결혼도 안 해도 독신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 카톨릭 신자였는데 정말 자기가 이상한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은 진짜 미켈란젤로처럼 여기 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아직 준공도 다 되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빛도 없죠, 물도 없죠, 막 그리고 얘 건물 자체가 이렇게 자연을 하니까 구멍이 다 똥똥 뚫려 있잖아. 지금은 스테인드글라스로 다 덮었지만, 그러니까 바람 불고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여기 혼자 살아. 그날도 이제 혼자 살고 성당에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차에 치여가지고 하여튼 죽었는데 사람들이 노숙자인 줄 알았다잖아. 그게 가우디인지 아무도 몰랐대요. 너무 불쌍하지. 그래서 이제 가우디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스페인을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어요, 가우디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카샤보트 아파트 같은 게 건물인데 이것도 다 곡선의 패턴으로 했죠. 고열공원은 뭐 말해야 뭐합니까. 어쨌든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자기 그 예술 철학, 즉 아르누브를 실현시킨 건축가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모더니즘 이전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터지냐면요. 이쯤 돼서 1, 2차 세계대전이 치우면서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선생님 이 폰트가 여기 위에 보면 바우하우스라는 폰트 자체도 바우하우스 폰트입니다. 자, 이 바우하우스 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래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놓치기 쉬운 게요. 막 그냥 어제 그 3학년들 막 환경 디자인 했다가 많이 하는 게 디터람스 환경 디자인 내가 많이 봤던 게 이모티콘 디자인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시각 디자인의 가장 기본은 타이포거든요. 타이포랑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아웃이라는 타이포가 거의 1할입니다. 거의 뭐 3분의 아마 디자인과 가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타이포가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이게 타이포 드로잉한 걸 내가 가져온 건데 타이포에 대한 연구를 근데 애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디자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타이포하고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구성한 레이아웃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우하우스 역시 그걸 알았죠. 그래서 이는 예술학교인데 바우하우스에서 나중에 타이포를 또 탐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우하우스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발트 그로피우스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이 해서 창시된 예술학교입니다. 그는 왜 예술학교를 지었냐? 그가 생각하기에 모든 예술은 건축으로 통합될 수 있고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우하우스라고는 예술학교를 만든 겁니다. 설립 연도는 1919, 19년. 그 우리나라 3.1운동 했을 때 아니야? 독일의 바이마르에서 만들어졌고요. 아까 얘기했던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이제 일대 교장이죠. 그리고 실제로 발터 그로피우스가 이 건물조차도 본인이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완전 다르지. 가우디랑. 이 사람 진짜 건축까지는 타고난 디자이너고요.
우리 가우디는 건축가긴 한데 예술가예요. 내가 파인아트를 해야 될 사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바우가 건축, 하우스를 합친 말로 건축을 위한 집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그는 건축가서 건축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그건 아니고 그의 예술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화는 산업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된 작품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술하고 기술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그냥 미술관에 걸려있는 게 예술인 거고 기계 생산된 이런 조악한 제품들은 그냥 기계라고 하고 철저하게 분리돼서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발터그르피우스는 뭐냐면 아니다. 어떻게 예술이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만 생각하겠냐.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하는 게 생활 조합품도 우리가 예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에 했던 공예 작품처럼.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술 파인을 다 통합해서 예술은 건축으로 통합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우하우스가 만든 핵심 개념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명언이에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이니까 그러니까 기능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소파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기능을 못 따르죠. 왜냐면 앉으면 푹신하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 무겁잖아. 그리고는 대량 생산도 안 돼. 그래서 과거의 기족적인 화려한 장식을 버리고 물건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모더니즘 미술이죠. 모더니즘 디자인입니다. 아직도 본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케아 아니겠어요? 어쨌든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의 창조성과 기계의 대량 생산 기술을 결합해 누구나 아름답고 실용적인 물건을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예술을 더하겠다. 그리고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그런 걸 디자인하려면 디자이너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걸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르치겠다는 건 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고 선행한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형태하고 기능하고 하면서 가장 기능적이면서 반드시 아름다운가, 감성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디자이너들을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자이너를 이 바우하우스를 빛낸 인물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제1대 아까 얘기했던 발트그루피우스 바우스 초대 회장입니다. 건축가죠. 그 다음에 바실레 칸디스키하고 폴 클레도 있는데 몬드리안이 지금 빠지긴 했는데 바실레 칸디스키 왜냐면 몬드리안이 너무 짧게 이랬기 때문에 칸디스키는 이제 주축이었고 이런 추상 미술의 거장들에게 학생들에게 점, 선, 면, 색채 등 아주 디자인의 가장 기표적인 조형 원리를 과학적으로 가르치고 칸디스키는 책으로도 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루트빅이라는데 실제로 볼 때는 미스 반데어 로에라고 하는 3대 교장이 있거든요. 그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죠. 적은 것이 많은 것이. 플러스 좀 유명한 명언을 남기며 이런 명언에 비교해서 미니멀. 그러니까 미스 반데어로에나 발터그로피우스나 예를 들어 바실리 칸디스키를 모르는데 디터람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디터람스 왜 나왔는데? 미스 반데어로에도 모르는데 디터람스를 탐구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미술을 알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생김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스 반데어로가 건축가라고 했잖아요. 그 판스워드 주택입니다. 이런 주택을 한 거죠. 예전에 이런 주택이 아니었잖아요. 막 성같이 그런 주택이었잖아요. 그리고 크라운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건데 지금 우리 건축 양식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그러면 왜 바우하우스가 이게 사실 한 14년인가 정도밖에 유지를 못하고 그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학교 폐쇄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큰 것이냐. 여기서 배웠던 이 학생들이요. 나중에 이제 고국으로 못 돌아가고 전부 다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이 승전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이 건축가로 디자인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뭐 발터그루피우스나 미스 반데어로이 역시 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더 거대한 돈이 있었고 자본이 있었고 본인이 배웠던 그 미술 철학을 디자인 철학을 건축물이든 산업에 적용을 한 거죠. 엄청나게 산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만들죠? 바우하우스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바우하우스에서 배웠습니다. 바우하우스. 그 사람들이 바우하우스를 찾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무슨 뿌리가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르셀 브로이러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자인인데 이게 뭐 시각이나 3D에서 거의 혁명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셀 브로이어를 모르는데 디터런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라는 거야. 자, 봐봐요. 이제 이 마르셀 브로이어가 왜 유명하냐면 이 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실리 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의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보는 의자잖아요. 근데 왜 만들었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이런 의자밖에 없었다니까요. 이런 의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르셀 브루이가 이제 그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실제 본인도 디자인을 하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딱 타는데 자전거 손잡이에서 딱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나무 대신에 그럼 나무가 비싸요. 우리가 쓰는 거는 지금 싸구려 합판 같은 거는 싸죠. 근데 실제 나무가 좋은 나무 비싸거든요. 무거운 나무 대신에 가볍고 튼튼한 강철 스틸 파이프를 구부려서 만든 의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이걸로 의자 만들어도 되겠는데 하고 만든 겁니다. 그럼 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시대를 끝내고 강철 가구의 시대를 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로 만든 의자는 마르셀 브로이어가 아니면 그러니까 꿈도 못 꿨다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대중화됐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뭐 이러지만 그때 아주 획기적으로 누가 시작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짝퉁들이야. 다 이걸 보고 뺏긴 거지. 그리고 그는 이런 데도 이제 가죽을 이렇게 손잡이 내는데 가죽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패브릭 쇼파에 대해서 만약에 음료수를 커피를 쏟으면 그걸 다 뜯어내야 되잖아. 잘 안 빨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가죽 그냥 싹 닦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의자의 이름은 바실리 체어라고 하거든요. 바실리 의자인데 왜 그러냐면 마르셀 브로이어가 이걸 만들었고 약간 자기가 긴가민가 한 거야. 너무 차가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의자가 되게 편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됐나 이랬어. 근데 이걸 이제 바실리 칸디스키 같이 교수로 있으니까 바실리 칸디스키한테 이 의자를 보여줘. 칸디스키가 환호한. 와 대단하다. 왜냐면 칸디스키가 있던 조형요소 원리가 다 적용이 된 거잖아요. 환호한. 그러니까 마르셀 브로이어가 이렇게 내가 잘한 게 맞구나. 우리의 그 디자인 철학대로 한 거를 증명해줬잖아. 왜냐면 바실리 칸디스키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도. 그래서 칸디스키가 나도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어 친구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상업화했을 때 이러한 일화들을 바탕으로 이 체어의 이름을 바실리 칸디스키 이름을 따서 바실리 체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무게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오직 않는다는 형태는 그러니까 기능을 따를 수밖에 없죠. 기하학적인 뼈대, 철제 튜브, 산업 제품을 엄청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로서는 발토그로피우스 아까 교장이죠. 근데 이제 건축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건축물이 전부 다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벽돌 대신에 철근 콘크리트와 전면 유리, 이 전면 유리 있잖아요. 이걸 커튼롤이라는데 사용해서 오늘 현대 도시에서 흔히 보이는 빌딩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우하우스 이 건물을 실제로 발트그룹스가 이러한 철학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건물로 증명된 거죠. 나도 독일을 안 가봤는데 독일을 가면 바우하우스 이거를 꼭 나도 보고 싶어. 그 정도로. 이거. 자, 그래서 발트그로피우스의 커트롤이라는데 아까 전에 여기 앞에도 나와요. 아까 전에 내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 발트그리피우스가 있던 이 커튼롤이라고 하는 이 형식이 지금 우리 건축물에는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벽돌을 지었기 때문에 이 유리 통유리는 생각도 못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커튼롤, 유리로 된 커튼롤 하면서 채광을 완전히 받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공간이 되게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발트그로피우스를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했던 게 바로 타이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썼던 글꼴이 이렇게 세리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뾰족한 돌기를 세리프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글 쓸 때는 뭐 괜찮은데 크게 이렇게 광고나 이런 이미지 날 때 얘가 조금 너무 화려하고 장식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산 세리프, 싼이 이제 없다는 이런 뜻인 거예요. 산 세리프를 없앤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고딕체들 세리프체가 산 세리프체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유형의 글씨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타이포에서 먼저. 그래서 바우하우스 글씨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우하우스가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세리프체는 영국의 윌리엄 캐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글자가 정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못생겼다고 싫어하고 안 썼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왔어. 바우하우스에서. 100년 뒤에. 그래서 이 투박한 글꼴의 실용성을 주목했고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다듬어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있는 모든 글꼴들이 깔끔한 이런 산세리프체의 여러 글자들. 선생님 여기도 컴퓨터 세탁이라는 글씨체거든요. 이것도 산세리프체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뭐 울릉도 글씨체 이런 거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바우하우스는
가져와서 자기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우하우스가 이것 말고 진짜 대단한 게 너무 많은데 이 정도로 알아주고 탐구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치 정권들 불과 14년, 14년밖에 안 됐는데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과연 바우하우스에서 도대체 뭘 가르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디자인적인 어떤 이론적인 개념을 확실화했다는 그 개념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여기 봐봐. 교장과 교수진 학생들이 미국 전 세계에 망명하면서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이 전 세계로 펴져나가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의 미술사적 의의는 현대 디자인의 출발입니다. 그래픽 뭐 이런 거 모든 영향을 줬고요. 미니멀리즘과 현대 디자인까지도 모더니즘 디자인의 철학을 가져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술공예 아르누보 이제 이해 가시죠? 바우하우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단순한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학교 동아리를 만들 때, 디자인 동아리를 만들 때, 선생님이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게 약간 그런 디자인 철학을 조금 동아리 명에서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알겠지, 주영아? 그래서 디자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실험하는 거고 이 이후에 나오는 이러한 우리가 모더니즘 디자인의 철학 같은 것들이 다 나오는 이거 여기까지 통해서 지금도 맞아.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정점으로 가서 미니멀까지 치닫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뭐라 해야 되지? 너무나 뭐가 없다는 거야. 너무 획일적이다. 너무 감성이 없다. 너무 시스템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터 모더니즘의 역습이 야, 아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적으니까 지루해 이렇게 하면서 모더니즘의 규칙을 깬 정원시로 이걸 벤투리라고 하는 또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자인은 가장 그 덩어리의 핵심에 건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투리가 아니 적은 것은 지루하다고 와 이 의자가 어때서 이거 화려하고 이거 안고 좋기만 하구만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것도 대량 생산이 되잖아요 이제 꼭 스틸만 대량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제품 디자인 디지털 경험 도시화 이런 것들은 바우하우스 DNA가 묻힌 거고 21세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속 가능한 디자인, 경험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등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예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와 연결하는 것이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뿌리나 뼈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우하우스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아직도 우리는 바우하우스의 디자인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바우하우스는 그냥 띡 하고 나온 거냐? 그건 아니다. 그 이전에 아르누보가 이러한 대량 생산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예술이라는 거를 적용한 아르누보 스타일이 있었고 또 이전까지 아무도 관심 없었던 미술공예 운동 공예라고 하는 파트에 있어서 파인아트 외에 공예라는 파트에 윌리엄 모리스가 이거는 생활 속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포스터 모더니즘까지 온 것이다. 이것이 디자인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